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광기술원 과제 관련해서 저희 태그 만드는 거, 패시브 센싱, 액티브 센싱 이제 준비를 모두 마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단위 화소 레이아웃 결과, 그리고 추후 어떻게 어떤 논의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싱 화소회로는 이제 패시브 방식, 액티브 방식이 있고요. 그때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DDC 232라는 리드아웃 IC와 호환하기 위해서 왼쪽과 같이 패시브 방식은 5T1C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 그림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방식으로 7T1C 또는 7T2C 구조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왜 1C, 2C로 나뉘게 됐냐면 이 C 스테빌리티, 요 캡을 달지 안 달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고요. 사실 왜냐면은 이 LED에 달려있는 기생 캡이 정말 수피코페럿에 해당을 한다면 이 안정화 캡을 굳이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캡 값이 만약에 매우 작은 값이라면은 광전류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크기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LED 기생 캡에 따라서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지만, 우선은 LED의 기생 캡이 수피코페럿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래서 이 보이시는 C 스테빌리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패시브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많이 보여드려서 너무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고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 화소만 5T1C를 적용하였고요. 그린 블루는 2T1C 구조로 가장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0 x 100 LED IVA를 활용해 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 각각 29 마이크로, 26 마이크로, 13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흘려야 된다. 즉 프라이트 3000 니트 구현을 위해서 이 정도 커런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200 ppm을 가정했을 때 개구리 36.7%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산출된 커런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받겠지만 15 by 15 by 5 크기에 해당하는 드라이빙 TR을 썼다. 그래서 구동 전압을 결정했는데 레드를 흘릴 때 가장 많은 VDD랑 VSS의 그 차이가 필요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서 ELVDD를 12.5V, ELVSS를 0.5V 정도 사용했다. DDC 232의 그 적분기 기준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역바이어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VSS가 0V보다 높은 0.5V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싱 동작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동작에 대해서 광기술원 측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동작에 대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현재 60Hz로 구동을 한다고 했을 때 128 x 128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이 쓰여지는 데 있어서 130 마이크로세컨드의 1H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H 타임의 10%는 마진으로 가져가고 실제적인 스캔 펄스는 130 마이크로세컨드의 90% 듀티인 117 마이크로세컨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소 회로에서 그때 M3의 크기가 스위칭 TR의 M3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여기에 걸리는 VDS가 굉장히 커져서 이 ELVDD와 ELVSS의 그 차이가 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그럼 얘는 사이즈 대신에 이 EMN이라는 신호의 온전압을 낮추면 조금 더 VDS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셔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실제로 이 EM 신호의 VGL은 스캔 신호의 VGL보다 5V 낮은 마이너스 15V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이니셜하고 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V 이니셜 전압이 어 0V가 돼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VGH 전압이 0V보다 너무 높은 전압이면은 이 M4나 M5에서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해서 이 LED 아노드의 전압을 누설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동작을 할 때는 M4와 M5의 게이트 전압에 들어가는 이니셜 신호와 센스 신호는 0V로 인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호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스캔 신호가 로우이고 프로그래밍 할 때만 EM 신호가 하이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EM 신호가 로우가 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커런트를 데이터 전압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검증한 결과이고요. 그 이후에는 센싱 동작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DDC 232의 동작에 따라서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 지금 다시 이제 많이 모디파잉이 됐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하나 구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초기화를 먼저 합니다. LED 아노드의 전압을 좀 이따 적분기에 연결이 되면 0 볼트가 강제로 이제 0 볼트로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분기에 비반전 입력 전위가 0 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LED 아노드 전압을 미리 0 볼트로 프리차지하는 구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M4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지금 이니셜 N 신호가 로우가 되면서 이 V 이니셜 전압이 아노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V 이니셜 전압은 제가 예전에 음수를 일부러 가해서 LED 아노드 전압이 딱 DDC232와 연결됐을 때 오히려 얘를 0 볼트로 순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스파이크 전류를 활용해서 DDC232의 출력 전압이 V 레퍼런스에서 그 전원 전압인 VDD까지 양으로 포화시키자 일부러. 일부러 포화시킨 다음에 광전류를 통해서 하강하면은 항상 일정한 컨디션에서 센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정은주 교수님이랑 진행을 했던 레이저 센싱 회로 측정을 해 봤고요. 실제로 TFT 측정을 해 봤을 때 이 OP앰프가 출력 전압 근처에 가면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동작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즉 레일 투 레일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VDD까지 갈 수 없을 뿐더러 VDD 근처에 가면은 OP앰프 적분기 동작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아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그냥 V 이니셜 전압을 0 볼트로 주고 어차피 LED의 기생캡이 크기 때문에 얘가 0 볼트가 인가가 되더라도 킥백을 먹어도 크게 0 볼트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DDC232랑 연결이 되더라도 얘가 이 아노드 전압을 순간적으로 0 볼트로 만들기 위한 스파이크 전류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변하는 게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아 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나중에 오히려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V 이니셜 전압을 원래는 마이너스 0.1 볼트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냥 이 적분기의 기준 전압이 0 볼트로 똑같이 초기화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겠구나.' 해서 0 볼트로 바꿔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초기화하고 나서 킥백이라든지 어떤 TFT 누설 전류에 의해서 0 볼트가 아닌 어떤 다른 값으로 가지 않게끔 저희가 이런 스위칭의 신호 VGH 같은 것들을 잘 설계해야 된다. 오프 커런트를 잘 막아 줘야 한다라는 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센싱 직전 단계입니다. 센싱 직전 단계라는 거는 이 인테그레이션 신호가 꺼짐에 따라서 단순히 그 출력 전압이 킥백을 먹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버팅 인풋이 커플링을 먹으면 얘는 이제 그 인버팅 인풋에 킥백을 먹었으면 출력 전압은 반대 방향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버팅 인풋이 인테그레이션 신호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리드아웃 신호도 반대로 하강한다. 지금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바로 하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아웃풋이 이렇게 살짝 내려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이 M2를 빼고 나머지 모든 TFT가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는 센싱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분기 오프셋이라든가 스위칭 TFT 성능에 따라서 아까 초기화를 했던 LED 아노드 전압이 0 볼트가 아닐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0 볼트로 완벽하게 초기화되는 과정이고요. 이때 픽셀별로 출력이 순간적으로 V 레퍼런스에서 얼만큼 튀어오를지 모르지만 이 변화량이 불일치하게 되고 하지만 이 변화량을 항상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광전류를 시작하기 전 초기 상태를 일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ED에 광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즉 다크 상태에서 한 번씩 쫙 센싱 데이터를 뽑아 놓은 다음에 그거를 보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평범하고요. 실제로 이 LED에서 흐르는 포토 커런트가 흘러서 DDC232에 이제 출력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그린을 보시면 그린 LED가 로우로 떨어지게 돼서 실제로 옆에 있는 그린 LED 또는 다른 색상의 발광 LED가 발광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포토 커런트를 흐르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홀드 구간으로 사실상 이제 끝난 구간이고요. 네 이때도 이제 M2를 제외한 모든 스위칭 TR이 꺼지면서 어 광전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여기 아노드 전압이 ELVSS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으로는 센싱 오프 구간으로 이 그린 LED 그린 라인의
걸려져 있는 데이터 라인도 화이 전압이 되면서 이 M1 자체가 발광 LED도 꺼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 LED에도 이제 커런트가 흐르지 않고 적분기 출력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다음 라인에 이제 위치한 화소가 센싱이 준비가 되고, 네, 그런 단계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타이밍 다이어그램과 동일하게 아노드 전압이라든지 리드와 파형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도 이처럼 구동이 되고요. 다만 고려해야 될 거는 플라이트를 구동할 때 지금 여기 흐르는 패스가 여기 ELVDD와 ELVSS의 차이 전압 곱하기 각 RGB 플라이트를 구동할 때 레드와 그린, 블루 픽셀에서 흐르는 커런트의 합, 그리고 전 패널이 플라이트를 구동한다고 가정하면은 모든 픽셀 수를 곱해 줘야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전력 소모가 13.37 와트다. 이게 큰 수치인지 작은 수치인지 감이 안 와서 우선은 기재를 해 봤고요. 참고사항으로 드라이빙 TR이 15/5, 그다음에 M2랑 M3 같은 스위칭 TR은 5/5를 사용했고요. M4 같은 경우도 지금 1H가 길기 때문에 굳이 TFT가 크지 않아도 LED 아노드가 잘 초기화되기 때문에 얘도 5/5를 썼고요. M5 같은 경우만 이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10/5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싱을 할 때 127 하나의 화소를 센싱을 하면은 나머지 127 개의 화소는 센싱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누설 전류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센스 N의 VGH 같은 경우는 다른 신호와 다르게 12 볼트가 아니고 0 볼트를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VGS가 0 볼트에 가깝게 형성을 해 가지고 누설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RGB 스트라이프 구조일 때 5T1C, 2T1C, 2T1C 레이아웃을 한 결과이고요. 200 PPI의 서버 픽셀 레이아웃에 성공했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계 수련 측에 전달을 한 거고요. 리드아웃 IC를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신호들을 인가해 줘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나타낸 그런 타이밍 다이어그램입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표기된 신호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신호고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리드아웃 IC 내부에서 생성되거나 출력되는 신호로 저희가 별도로 인가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인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신호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IC를 켜고 나서 전원을 인가하고 나서 레지스터를 입력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파워가 켜지고 나서 일정 시간 뒤에 리셋 신호를 로우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내부 로직들을 초기화하는 구간이 있고요. 다만 교수님께서 그때 조사하라고 하셨던 리셋 IC 이렇게 리셋 동작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여쭤보셨지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하지 못해서 다음에 검증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때는 컨버팅 신호가 쭉 로우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클락 CFG, 데이터 인 CFG 같은 신호는 레지스터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넣어주는 데이터랑 클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락의 CFG가 폴링 엣지가 될 때마다 이 데이터 인 채널에 우리가 넣어주는 데이터에 따라서 정보가 하나씩 매치될 거고요. 참고로 파워를 켜고 나서 리셋 신호를 넣기 전에 이 시스템 클락 자체는 바로바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클락 같은 경우는 5메가 또는 10메가헤르츠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초기화와 레지스터가 안정화되면은 이제 광 센싱과 데이터 출력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타이밍 다이어그램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데이터를 뽑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듀얼 스위치드 인테그리티에서 한 적분기가 센싱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한 적분기에서는 앞서 센싱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ADC 변환을 하고 그거를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devalid라는 핀이 로우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devalid 핀을 폴링해 가지고 감지해 가지고 얘가 로우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DCLK라는 핀을 주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Dout Dout이라는 데이터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비트로 출력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로직 애널라이저로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광기수론 측에는 64 채널짜리 로직 애널라이저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제가 사용 방법도 좀 배워서 측정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방식입니다. 레드가 7T1C 또는 7T2C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정화하는 캡을 사용할지 말지는 쪼끔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LED의 기생 캐패시턴스가 수피코페럿으로 추정되는 만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각 화소마다 뭐 이 스테빌리티 캡을 만들게 되면은 또
화소가 너무 커지고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없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린 블루는 아까 패시브와 마찬가지로 2T1C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센싱이 쪼끔 더 뭐 어떻게 보면 리드아웃 IC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쪼끔 더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 자체는 각 화소에서 자체적으로 광전류를 센싱하고 그 전류를 전압으로 바꾼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싱 타임과 보고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외부 배선을 통해서 커런트를 흘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이즈에 쪼금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별도로 측정하면 좋은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초기화 구간에는 이 스캔 N 신호가 켜지게 되고요. EM N 신호는 높은 전압으로 항상 꺼지게 됩니다. 그때 S1N 신호가 로우가 돼서 이 역전압을 LED 아노드에 미리 이제 세팅을 해 놓고요. 그리고 V 바이어스라는 신호를 키게 되면은 이 R 바이어스에 따라서 M6의 온저항이 결정이 될 텐데 그때 M5의 온저항도 VGS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V 소스 전압이 위에 풀업 TFT와 풀다운 TFT의 힘싸움으로 인해서 얘도 항상 동일한 전압 값으로 세팅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센스 TFT는 꺼져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센싱 구간이고요. LED 아노드 전압이 상승하게 되고 V소스가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전히 스캔 N 신호는 로우가 되었기 때문에 뭐 발광 LED가 켜져 있고 수광 LED는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빙 TR이. 어차피 수광 LED는 EMN 신호가 꺼져 있어서 누설 전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S1N 신호가 꺼져서 단순히 LED의 포토 커런트가 흐름에 따라서 이 LED의 포토 커런트가 CLED 상단 쪽으로 흘러가게 돼서 이 아노드 전압이 선형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상승하게 되면서 M6가 점점 꺼지게 될 겁니다. 즉 온저항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힘싸움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V소스 노드 전압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파형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샘플링 구간입니다. 샘플링 구간에는 센스 N 신호가 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M7이 켜지기 때문에 M7이 켜진다고 하더라도 이 LED의 포토 커런트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흐르게 되고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스 N 신호가 켜졌을 때 이 V 소스 노드 전압이 어떤 입력단 또는 센싱 라인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여기 센싱 라인에 바로 측정을 하게 되면 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소스 팔로우 구조를 달아서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 즉 액티브 센싱 방식은 리드아웃 IC를 복잡하게 설계하지 말고 얘는 어차피 작은 단위의 어레이에서 작은 단위의 뭐 2x2 또는 4x4에서 동작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태그 또는 PCB 쪽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소스 팔로우 구조를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수요일에 관계수련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또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1N 신호가 로우일 때 아노드 전압이 역바이스로 초기화가 되고요. 이게 꺼지게 되면은 포토 커런트가 흐름에 따라서 아노드 전압이 선형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센스 N 신호가 로우가 되면은 어 이 센싱 라인에 지금 100 피코펠럿을 달고 했는데 기생 커패시턴스가 초기 전압이 있을 텐데 그게 이 V소스 노드 전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M5가 순간적으로 V소스 노드 전압까지 이 센싱 라인의 전압을 채우기 위해서 전류를 순간적으로 흘려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센싱된 전압에다가 그 사이에 또 아노드 전압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반영해서 쭉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때 센스 N 신호가 로우일 때 이 올라간 전압이 1H 타임 안에 리드아웃 전압이 성공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포토 커런트를 정상적으로 센싱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걱정되는 부분이 소스 팔로우 구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태그 내에 TFT로 소스 팔로우를 만들어서 태그 내에 어떤 아웃풋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지 또는 패시브 센싱 방식처럼 얘도 센싱 라인을 그냥 PCB까지 어떤 커넥터를 타고 넘어와서 OP앰프를 활용해서 유니티 게인 버퍼를 통해서 그냥 아웃풋을 찍을까?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노이즈에 강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파라미터 같은 경우도 뭐 패시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M1, M2, M3 같은 경우는 패시브랑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M4 같은 경우도 1H 타임이 지금 현재 길기 때문에 5x5를 가져갔고요. 다만 소스 팔로워의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M5를 5x5로 가져가는 대신 M6는 위스가 3배인 15x5로 가져갔습니다. M7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면적을 고려해서 10x5로 가져간 상황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LED에 발생하는 포토 커런트가 여기에 정말 실제로 LED 기생 커패시턴스로만 들어가야 깔끔한 센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M4에 흘러 들어가는 M4에서 발생하는 리키지 커런트를 없애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S1의 VGH 신호를 12 볼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2 볼트로 사용해 가지고 여기 리키지를 최대한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뿐만 아니라 이 보여드리는 디자인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액티브 센싱 방식도 이렇게 7T1C로 레이아웃에 성공을 했고요. 다만 얘는 200 PPI가 아니고 쪼끔 더 많은 면적이 필요했기에 150 PPI로 레이아웃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50 PPI면은 이제 단위 화소가 56 바이 168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패시브도 마찬가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체 물질이나 두께에 따라 CST 값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100 펜토페러 전후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태그는 어떻게 태그 이제 땅을 저희가 어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의 어떤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삼고 있는 128 바이 128 어레이, 실제로 우리 지문이라든지 캘리브레이션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메인 요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출력을 검증하지 않고 원래는 리드아웃 IC를 연결해 가지고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얘가 0 인지 1 인지 구분하거나 또는 뭐 여러 비트로 이제 센싱 신호를 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날로그 출력이 제대로 넘어오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널 안에는 128 바이 128 어레이를 만들고 얘가 FPCB 커넥터를 타고 넘어왔을 때 리드아웃 IC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는 케이스 2로 옵션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문 인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4 바이 4 센싱 보드를 활용하면은 디스크리트 IC를 써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도 정말 제대로 넘어오고 있고 광전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4 바이 4 센싱 보드를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액티브 센싱 타입도 동작을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몇 바이 몇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남은 땅이 얼마인지에 따라 얘 같은 경우는 어레이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얘는 200 PPI가 아니고 150 PPI라서 땅이 쪼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땅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명진 연구원이랑 수요일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보겠고요. 다만 고민 중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T 기반의 소스 팔로우를 사용할지 OPMP 기반의 유니티 게인 버퍼를 활용하는 게 나을지 쪼끔 고민이 됩니다. 이 TFT 기반의 소스 팔로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공정위 LTPS 그 P타입 TFT P타입 LTPS 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P타입 LTPS로 그 우리가 아는 소스 팔로우를 만들면 한쪽 방향으로밖에 센싱이 안 되는데 저희는 아노드 전압이 올라가는 걸 센싱을 해야 되는데 그 스태틱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 소스 팔로워는 내려가는 방향으로밖에 소스 팔로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FT로 소스 팔로워를 만들게 되면은 버퍼 형태 즉 항상 위쪽에는 커런트가 흐르고 있고 밑에서 온저항을 바꿔 가지고 소스 팔로잉 하는 방식을 또 그거를 버퍼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할지 또는 아니면은 OPMP를 활용해서 PCB에서 측정을 할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 특성 검증용으로 또 새로운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한 4 바이 4로 128 바이 128 이랑 똑같은 피치, 똑같은 광학적 조건을 마련해 가지고 실제로 광전류가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프로브 스테이션에 41569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TFT 서브 픽셀은 필요가 없고 LED에 아노드랑 캐소드 패드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특성을 검증해서 광전류 스케일이 얼만지, 격벽 효과가 있는지, 또는 광간섭 크로스토커는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다르게 새로운 타입의 뭐 패키지 LED라든지 사이즈 LED라든지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특성을 위해서 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얘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또 측정하기 위해서 LED의 캐소드를 우리가 컨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캐소드에 얼만큼 또 인가해야 얘가 발광 LED에서 빛이 나올 거고 그 상태에서 또 레드 LED를 컨택을 해 가지고 SMU를 통해서 컨택을 해 가지고 전류가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쪼끔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128 바이 128 패시브 타입 같은 경우는 시스템 모식도를 좀 그려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1, 2로 옵션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어 이 128 개의 센싱 라인이 DD 소켓 보드를 통해서
위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센싱 보드 DDC232만 멀쩡히 내장되어 있는 보드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동 보드랑 DDC232에 들어가는 노이즈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동 보드랑 센싱 보드에 들어간 칩이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동 보드랑 센싱 보드도 우선은 별개로 설계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구동 보드에서는 ROIC 구동 신호랑 패널 구동 신호를 만들어서 스태그랑 DDC232에 넣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출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1이 아니고 케이스 2처럼 4x4 센싱 보드에 이제 센싱 라인을 연결해 줘야 되고, 이거는 구동 보드가 아니고 관기술원에서 만드는 구동 보드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패턴 제너레이터로 구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 처리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를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LED 기초 특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요게 쪼끔 복잡할 것 같은데요. LED 아노드 캐소드만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 LED의 캐소드를 저희가 컨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태그면은 저희가 뭐 점퍼 케이블 같은 것들로 이제 컨택을 할 수 없으니까 멀티 프로브로도 컨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x4만 만들다고 치더라도 LED가 48개거든요. 그러면은 이 각 LED 캐소드 핀을 빼려면 사방으로 12개씩 4분면으로 이렇게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행, 2 행, 3 행, 4행 또는 1 열, 2 행, 2 열, 3 열, 4열 캐소드를 이렇게 사방으로 빼 놓고, 그다음에 48 개의 ELVD는 또 공통으로 물려 놓고요. 그래서 하나의 SMU는 이 ELVDD에 물려 놓고, 어 다른 멀티 프로브는 우리가 켜고 싶은 발광 LED 캐소드들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SMU는 또 센싱 LED 캐소드에 연결을 해 가지고 '역전율을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패턴 제너레이터로 각 캐소드에 전압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패턴 제너레이터의 그라운드랑 이 SMU1에 잡고 있는 0 볼트를 연결을 하면 측정이 잘 될까 쪼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48핀 커넥터는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4분면을 동시에 컨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브가 있다고 김현규 연구원한테 들어서, 이런 커넥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초 특성을 측정하려면 이런 커넥터를 MS테크에 문의해서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128 바이 128 어레이 이외에 아까처럼 아날로그 출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4 바이 4 어레이를 설계를 필요한지, 또는 아니면 128 바이 128 어레이를 사용하고 만들어 놓고 그중에 4 바이 4만 선택해 가지고 디스크리트 IC에 연결을 할지, 땅을 또 별도로 어사인해야 되는지, 만약에 어사인하지 않고 기존 걸 사용한다면 모든 LED가 본딩된 상태에서 4 바이 4 아날로그 출력을 검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팔로 어디다 설계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광기술원 측에서 먼저 얘기해 준 내용인데요. 지금 200 PPI로 만들고 LED가 굉장히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LED가 34 바이 58 사이즈인데 저희가 서브 픽셀 사이즈가 지금 가로가 40 입니다. LED가 사실상 가로 방향으로는 그냥 완전 바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크로스토크가 많이 격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로스토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크로스토크를 없애기 위해서 뭐 멀티 페이지를 구동을 해서 4 개의 페이지로 구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광간섭이 있어서 측정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광기술원 측에서는 쪼끔 더 일부러 PPI를 낮춰서 서브 픽셀을 100 에서 150 PPI로 낮춘 다음에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광간섭이 없는 상태일 때 좀 낮은 버전도 다른 태그 땅에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컨펌이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뭐 소브 픽셀 크기만 늘리고 LED 사이즈는 그대로 가져가면은 설계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집적도 낮은 버전을 만들 때도 똑같이 34 바이 58 사이즈의 LED를 만들 건지,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쪼끔 더 다르게 센싱 스키매틱을 가져갈지, 이거에 대해서 쪼끔 더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 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경희대학교 쪽 질의 사항이 있고, 이거는 레이아웃 할 때 이제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따로 적어 왔는데, 이거는 수요일에 고명진 연구원이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원래 교수님 출국하기 전에 그 4 바이 4 지문 인식 데이터 다 뽑아서 논문 초안 작성해서 보내 드리기로 했는데, 어 너무 죄송스럽게도 또 관계수령 갔는데 이 본딩 이슈로 또 데이터를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첫날에 이제 동작을 두 눈으로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꾸 스위치라든가 PDIC를 리페어하는 과정에서 자꾸 하나 두 개만 리페어해도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동작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타이밍 똑
그 동작이 됐을 때의 타이밍을 그대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 삼는 것보다 시간도 너무 아깝고 돈도 날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행경건이랑 아이마이디 갔다 와서 지금 PCB를 새로 제작 그 똑같은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센싱 보드를 똑같이 만드는데 결국 그 SMT 공정을 통해서 스위치 20개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번에 맡겨 가지고 그냥 "이런 본딩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번에 다 만들어 놓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제작을 쪼끔 더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SMT를 한다고 하더라도 LED랑 PDIC 같은 경우는 관기 순환이 매뉴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 계속 이 관기 순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재촉을 하고 있어서 8월 말 중으로 이제 측정을 하러 갈 건데 꼭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사실 회로 동작도 되는 걸 봤고 타이밍적으로도 동작이 되는 거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관계수련 측한테 본딩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저희 힘으로도 본딩을 잘 하고 싶어서 지금 범기랑 계속해서 납땜 물품이라든가 납땜 용품을 사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쪼끔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10분 15 분만 하라고 했는데 보고 드릴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조심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